안녕하십니까. 커마리 2급 필기의 강사 공우석입니다. 자, 2014년 2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기출문제를 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하다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문제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체크만 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 또다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회차를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강의를 따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기술인 VOD. 자, V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VOD라는 용어들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댁에 댁하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었다고 볼게요. 자, VOD를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 회사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댁에서 VOD를 서비스하는 그 업체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리에 두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비디오를 디지털로 압축하여 비디오 서버에 저장하고, 그러니까 비디오 서버가 여기 있겠죠. 서버가 여기 있어요. 자, 비디오 서버 여러 개의 프로들을 다 여기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디지털로 저장을 해 두고요. 원할 때 선택된 것을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입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며 재생, 제어, 검색, 질의 등이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프로를 검색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영화나 뉴스 등의 콘텐츠를 통신 케이블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영상 서비스다. 자, 맞는 얘기죠. 금방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개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3번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원거리에서 영상을 공유하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자, 이거 이 설명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요, VCS라고 해서 화상 회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상 회의 시스템. 서로 이제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마치 회의를 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 자체가 VOD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VCR과 같이 같은 기능의 셋톱박스는 비디오 서버로부터 압축되어 전송된 디지털 영상과 소리를 복원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자, VCR. 자, 예전에는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뭐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자, 이게 TV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넣어서 보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VCR처럼 셋톱박스가 이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입자가 TV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셋톱박스라는 장치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는 서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그 회사 서버에서 이렇게 프로를 다운로드 받겠죠. 그것을 뭐 복원하고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셋톱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IPv6라는 게 있고 그 다음 IPv4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 주소 체계, 자, IP 주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IP 주소. IP 주소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고유의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댁에 주소 다 있죠. 우편물이 배달이 되려면 주소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려면은 주소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IP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IP 주소는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211.48.179.177 이런 식으로 4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4개의 부분 나뉘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근데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IP 주소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컴퓨터는 이해하기 쉽겠지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IP 주소를 대신해서 도메인 주소를 보통 이용을 하죠.
그래서 도메인 주소를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이제 도메인 주소로 이제 그렇게 주소를 이제 IP 주소를 대신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주소라는 게 있고 IP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같겠지만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은 IP 주소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P 주소란 개념은 이제 아실 거고요. 자, 이 IP 주소 체계 중에서 IPv4가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 IPv6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IPv4는요,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숫자로 8비트씩에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각각의 자리가 8비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8비트. 자, 그럼 네 부분이 되기 때문에 48에 32, 32비트가 되겠죠. 자, 한 개의 비트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2의 1승 되어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있으면은 여기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0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컴퓨터는 이진수 숫자 체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에 있으면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1승이 되어서 2가 되는데요. 그럼 32비트라면은 2의 32승이 되겠죠. 2의 32승. 자, 2의 32승도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자, 2의 32승계만큼의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IPv4에서는. 자, 근데 과거에는 주로 컴퓨터가 또 다 인터넷을 또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전 세계에 인터넷을 사용하려는 사람들한테 IP를 다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냉장고라든지 각종 전자장치들에도 뭐 다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뭐 TV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 있죠. 그런 전자장치에 이제 IP가 다 부여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IP가 이제 부여가 돼서 서로 통신을 하려면은 IP 주소가 넉넉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IPv6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IPv6. 자, 이것은요, 16비트씩에서 8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트가 12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에 128승계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해서 주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 부족 문제,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체계인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IPv6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IPv4에서는 이제 각 자리가 그 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죠. 그 점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자리가. 자, 16비트시에서 8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각각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점이지만은 여기서는 콜론이다라는 거 차이점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v4와 호환성. 당연히 이 주소 체계하고 이 주소 체계 다르겠지만은 호환은 돼야겠죠. 그래서 호환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 품질 보안, 속도 멀티미디어 기능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소는 8비트씩 16개 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 자, 일단 128비트란 말은 맞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16비트씩 8부분이 되는 겁니다. 8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렸죠. 1번이 틀렸고요. 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2번. 주소를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로 총 5단계로 구분된다. 자, 이거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관련 문제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 이것은 IPv4에 대한 설명이에요. V4. V6가 아니고요. V4에서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라고 어떤 그 구분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 5개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십시오. 자, 그리고 3번. IPv4와의 호환성은 낮으나 IPv4에 비해 품질 보장은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명 맞는데 호환성이 낮다는 설명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IPv4에 비교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명 다 틀렸죠. 자, 4번.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 연속된 0은 콜론으로 생략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맞다고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콜론으로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콜론이지만은, 만약 0이 이렇게 연속되게 쭉 들어오잖아요. 그죠? 주소가. 자, 그럼 이것을 콜론으로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중과 매체의 합성어로. 자, 멀티미디어라는 그 설명이 그 용어가 합성어죠. 합성어입니다. 다중하고 매체를 합친 거예요.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픽,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매체들이 통합된 것을 의미를 한다. 보통 우리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멀티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2번 멀티미디어는 매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대용량으로 생성되므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자, 멀티미디어는요, 가장 대표되는 것이 이제 동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량이 크죠? 단순히 텍스트. 자, 텍스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보다 용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압축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 동영상 압축 기술의 개발은 미비하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금방 2번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멀티미디어는 일단 대용량입니다. 대용량을 서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망을 이용을 해서 서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전송하려면은 이게 만일 1기가라면은 1기가를 그대로 전송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용량을 줄여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압축 기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압축 기술이 MPEG이라는 압축 기술이 있어요. MPEG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MPE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MPEG은요,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 자,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고, 확장자가 MPEG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확장자 파일들이 있죠. 자, 그것은 압축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이제 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비하다라는 설명이 틀렸어요. 동영상 압축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정답이 되고요. 자, 4번. 초고속 통신망의 기술이 발달되어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자, 과거에 이 회선 속도가 떨어져서 동영상을 전송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파일 하나 전송하려면 몇 시간씩, 길게는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것은 통신망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멀티미디어 기술들도 정보들도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겠죠. 그래서 전송할 수 있다라는 이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인증, 암호화, 뭐 방화벽 다들 들어보셨죠? 이건 보안하고 관련이 있죠. 자, 인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보를 보내오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고요. 자, 암호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그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걸 평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평문을 그대로 전송하면은 안 되겠죠. 이것을 암호화를 해서 중간에 해킹을 이제 당하지 않도록 그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평문을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암호문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것을 암호문으로 바꿔줘요. 자, 이것을 암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송신자가 지정한 수신자 이외에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거. 그것을 암호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그 다음 방화벽. 방화벽은 인터넷에서 이 컴퓨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 또는 차단하여 내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다라면 이 컴퓨터하고 외부의 인터넷망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방화벽을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제한하고 차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은 이제 보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근데 브릿지는 좀 달라요. 자, 랜, 근거리 통신망인 랜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뭐 이제 사무실에 네트워크 망하고 뭐 그 이웃 되어 있는 다른 층에 있는 사무실 망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자, 그때 필요로 하는 장비가 브릿지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네트워크 장비이지 보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은, 자, 검색 엔진의 종류, 여기 나온 그 보기의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디렉토리형 검색 엔진. 자, 지금은 없지만 야후라는 예전에 이제 포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의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주제별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주제별로 해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치를 클릭하면 정치 관련해서 또 하부 뭐 세부 항목이 나오고 또 클릭해서 점점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주제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형 검색 엔진.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방식이 이 방식이죠. 대부분의 검색 엔진에서 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찾으려는 정보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해서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타 검색 엔진. 메타라는 것은 더 높은 뭐 초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자체 검색 기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A라는 사이트가 메타 검색 엔진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라면은 이 사이트는 자체 검색 기능은 없어요. DB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네이버, 다음, 뭐 각종 뭐 구글 뭐 이런 여러 검색 사이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검색한 이 내용을 각각의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한 결과를 이 A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메타 검색 엔진이 되는 거고요. 자, 하이브리드형 검색 엔진. 이것은 디렉토리하고요. 키워드형을 혼합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가 대부분의 이제 검색 엔진, 네이버를 포함한 대부분의 검색 엔진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 네트워크의 이제 구성 요소. 자, 그림을 통해서 개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송신 측이고요. 이게 수신 측입니다. 자, 두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머리에 그리시고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송신자 필요하죠. 자,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를 송신자라고 하고요. 수신자, 데이터를 수신하는 장치, 송신, 수신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연결하는 선이 또 필요하겠죠.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매체, 그것을 전송 매체라고 합니다. 이런 매체가 또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라면 이 데이터도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자, 그 다음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자, 프로토콜은요,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전송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말이라는 서로 공통된 통신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이 컴퓨터하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은 약속, 규칙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규칙, 그럼 여기도 A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해야만 대화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토콜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되고요. 여기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상관이 없죠. 자, 다음 중 각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 뭐 4번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글자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로컬 같은 경우에는 짧은 구역, 그죠? 보통 뭐 사무실 정도를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지역이죠. 넓은 지역이 되고요. 여기서 V가 value를 뜻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더한다. 자, 그런 설명이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고요.
3번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자, ISDN인데 앞에 B가 붙었습니다. BISDN. 자, 이것은 ISDN을 좀 더 빠르게 만든 이제 통신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며 동기식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자, 이건 맞는 설명 같지만은 동기식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데 동기식이라는 설명이 틀렸어요. 자, BISDN, 여기서 B가 브로드밴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광대역 고속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대역 고속 ISDN을 BISD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ISDN에서 고속으로 해서 이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통신망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ATM이라고 얘기합니다. ATM. 자, 이 용어도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BISDN에서 전송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ATM 방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BISDN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데이터 전송에서 대량의 정보를 셀이라고 하는 짧은 패킷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셀이라는 단위로 해서 잘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큰 정보를 분할을 해서 비동기로, 동기식이 아닙니다. 비동기로 고속 디지털 정보를 다중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이 방식을 ATM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ISDN은 ATM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기식이 무엇이냐, 비동기식이 무엇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이점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동기식이란 것은요, 딱딱 맞추는다, 동기시킨다. 자, 싱크를 맞춰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싱크를 이제 동기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송신 측에서 수신 측과 미리 약속한 방법에 따라 데이터 전송의 시작을 알리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 서로 싱크를 맞출 수 있도록, 동기를 맞출 수 있도록 동기와 제어할 수 있는 문자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수신 측에서 이 제어 문자, 동기 제어 문자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구나, 전송이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기식 전송 방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그 다음 이제 비동기식 방식은요, 여기서 B라는 것이 동기화를 시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동기화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동기화를 시키지 않아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전송을 하면 수신 측에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동기 제어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은 고정된 크기의 비트를 송신 측과 수신 측에 맞춤으로써, 그러니까 이 덩어리, 데이터를 보내는 이 덩어리를 고정된 크기로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만약 10비트라면 10비트다,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 비트가 들어오면 데이터 하나 들어왔구나. 또 10개 비트가 들어오면 데이터 하나 또 들어왔구나. 수신 측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된 크기로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뒤에 있는 데이터는 사이에 휴지 상태라고 해서 아이들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실 필요는 없고요. 휴지 시간을 조금 둡니다. 간격을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동기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BISDN은요,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지털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의 분류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컴퓨터가 있고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다 디지털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면 디지털 컴퓨터가 되는 거고,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용하면 아날로그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디지털 데이터는 어떤 겁니까? 이산적인 거, 딱딱 떨어지는, 셀 수 있는 비연속적인 값, 그러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산적인 숫자나 문자 이런 것들이 해당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연속적인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음파라든지, 온도, 이런 소리, 그죠? 이런 것들. 자, 이런 데이터들을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지털 컴퓨터는요, 논리회로라는 회로를 이용을 합니다. 논리회로라는 건, 회로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회로라는 게 있어요. 증폭회로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폭, 신호가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전송하고 주고받다 보면은 이 신호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폭할 수 있는 회로. 자, 그런 회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논리회로는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AND, 뭐, OR, 게이트, 이런 것들. 자, 이런 이제 회로를 논리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연산은요, 산술연산. 산술연산인 것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 그 다음, 논리연산, 뭐, true냐, false냐, 이런, yes, no,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논리연산. 자, 아날로그는 미적분 연산이고요. 자, 연산 속도를 비교를 하면은, 디지털 컴퓨터가 빠를 것 같지만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컴퓨터에 비해서는 느립니다. 아날로그가 더 빨라요. 자, 사용 분야는 이제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법령이고요. 아날로그는 특수 목적용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뭐 시뮬레이션. 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용이 되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기억 장치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다 컴퓨터 기억 장치 있잖아요. 그죠?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머리에 두시면은 문제가 쉽게 풀이가 될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입력 형태는 부호화된 숫자, 문자, 이산 자료 등이다. 맞죠? 출력 형태는 곡선, 뭐 그래프 이런 연속된 자료 형태다. 아니죠. 이것은 아날로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 자, 우리 디지털 컴퓨터 이용을 해서 자료 처리할 때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이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은 자, 우리는 보통 시간을 초로 보통 이제 표현을 하죠. 가장 빠른 단위가 초가 있는데요.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세컨드만으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컨드를 이제 1000분의 1초 단위로 해서 쪼갠 것을 미리세컨드라고 합니다. 미리세컨드. 됐죠? 1000분의 1초. 자, 1000분의 1초. 자, 이것을 미리세컨드라고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세컨드는 또 이제 공이 3개 더 붙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 100만 분의 1초. 자, 마이크로세컨드. 자, 그 다음 나노세컨드. 또 공이 3개 붙습니다. 그래서 10억 분의 1초. 그 다음 피코세컨드. 1조 분의 1초. 그 다음 펜토세컨드. 자, 1000조 분의 1초. 자, 그러면 처리 속도 가장 빠른 게 뭐죠? 펜토세컨드예요. 펜토세컨드. FS. 펜토세컨드가 정답인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없고 피코세컨드는 있네요. 그래서 4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속도의 단위를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 글자를 잘 따와서 연상을 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M 이거 마이크로를 이제 U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NPF가 되잖아요. 그죠? 자, F를 X라고 또 기억을 하시면은, 요거 발음 나는 대로 읽어보면은, 그 다음 PX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PX. 그래서 뭐 PX가 멀리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은, 처리 속도는, 잘 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PX. 자, 요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이진수의 이의 보수 표현으로 옳은 것은, 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진수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1과 0으로 되어 있는 숫자, 그것을 이진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수라는 것은 이제 컴플리먼트, 서로 상반된 숫자를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 중학교 때 그 집합을 배울 때 여집합이라고 배우셨죠? 여집합. 자, 여집합이 뭡니까?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으면은, 자, 이게 집합 A라고 봤을 때, 집합 A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죠. 전체 집합이 1, 2, 3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A는 1이다. 그러면은 A가 아닌 값은 2하고 3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집합 A는 1이 되고,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하고 3이잖아요. 원소가. 그래서 그때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C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보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 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수를 우리는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는요, 이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기를 이제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뺄셈은요 보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가상기는 있는데요, 가상기가 있어요. 가상기는 있는데 감상기는 보통 없습니다. 감상기는 뭐예요? 뺄셈하는 거잖아요. 그죠? 덧셈은 가상기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뺄셈은요 감상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감상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기만 있으면은 덧셈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원리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보수를 이용을 해서 뺄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에다가 98을 빼라고 한번 문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100 빼기 98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빨리 계산하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뺄셈 합니까? 아니죠. 자, 98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00이 될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를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98의 보수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98을 뺄 때는, 빨리 계산할 때는 보수를 찾는 거예요. 98의 보수 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에다가 98을 빼는 이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예전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면은 1의 자리에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리 빌려 와야 되고, 또 없기 때문에 또 자리 빌려 와야 되고, 0이 되고, 10인데 자 9가 되고 자리 빌려주고, 10에다가 8을 빼서 2가 되고, 9에서 9를 빼기 때문에 0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가 된다.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수라는 개념을 다 여러분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뺄셈을 할 때. 컴퓨터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10진수. 우리는 10진수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의 보수일 때 6의 보수값은 4가 된다. 물론 반대로 이제 4의 보수는 또 6이 되겠죠. 자, 이것은 10진수에서 10의 보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진수에서 9의 보수도 있습니다. 9의 보수는 10의 보수에서 1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5하고 이제 9의 보수는 4가 되는 거예요. 더하면 9가 되겠죠. 더하면 또 10이 되는 거고요. 2의 보수, 이진수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컴퓨터는 이진수잖아요. 그죠? 이진수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진수에서 10의 보수, 9의 보수가 있듯이 2의 보수가 있고 1의 보수가 있어요. 2의 보수는 더해서 2가 되면 되는 거고요. 1의 보수는 더해서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의 보수가 여기서는 1의 보수에서는 0이지만은 2의 보수에서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에다가 1을 더하면은 이제 2의 보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진수에는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있고,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 값을 또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의 보수를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0, 1, 1, 0이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뭐죠? 첫 번째 할 일. 일단 2의 보수를 만들려면은 1의 보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의 보수는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0일 때는 1이 되고요. 1일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전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는 겁니다. 1, 0, 0, 1. 자, 이게 1의 보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를 바꿀 때는 조금 전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자, 2의 보수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2가 아니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자,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올림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1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클럭 주파수, 이거 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헤르츠, 우리가 CPU를 구매를 할 때 뭐 기가헤르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프로세서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럭 주파수는 성능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캐시 메모리의 크기도 영향이 있죠. 자,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요, 주기억장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CPU 내에 사실은 그 캐시 메모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CPU가 있으면은 그 내에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CPU의 성능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캐시 메모리도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이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 워드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워드의 크기. 자, 우리 자료 단위의 크기를 이제 구분을 하면요,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까지 있습니다. 비트가 이제 정보의 최소 단위가 되고요, 8개의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란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이런 것들이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바이트가 모여서 이제 워드라는 단위가 되는데요. 자, 워드라는 것은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8개 비트가 1바이트다라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건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워드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CPU가 있습니다. 자, 이게 메인 메모리가 되고요. 자, 기억장치 공간에 뭐 이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CPU가 한 번에 클럭 펄스가 발생을 할 때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합니다. 자, 가지고 오는데 이때 가져오는 이 양, 자, 이게 32비트일 수도 있고, 그죠? 32비트일 수도 있고 64비트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가져오는 이 양이 32비트의 양이 될 수도 있고 64비트의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가져오는 이 양을 32비트라면은 이 컴퓨터는 32비트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한 번에 가져오는 양이 64비트라면 64비트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한 번에 가져오는 양이 크면 클수록 처리하는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때 이 한 번에 가져오는 이 크기, 자, 이 크기를 워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워드. 자, 이게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명령어. 자, 이 명령어의 단위. 자, 이것을 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CPU의 성능은 향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직렬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직렬 처리가 아니고요, CPU 성능하고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직렬이 아니고 병렬입니다. 병렬. 우리가 이제 CPU 보면은 CPU가 하나만 있을 때도 있지만은 2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 있을 때는 듀얼 CPU라고 얘기를 합니다. CPU를 2개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능은 향상이 됩니다. 키보드의 키의 기능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키보드의 분류와 그에 속하는 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능 키, 펑크션 키라고 얘기를 하죠. 펑크션 키. 그래서 F1번부터 F12번까지 키보드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자, 특수 기능을 정의하는 키. 자, 이것을 기능 키라고 하죠.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입력 키. 자, 문자, 숫자, 입력 키. 보통 우리가 입력하는 뭐 A, B, 뭐 퍼센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을 입력 키라고 합니다. 문자 키, 숫자 키. 뭐 맞는 설명이고요. 자, 탐색 키가 탭, 엔터, 스페이스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탐색 키는요, 방향 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 키. 자, 문서나 웹페이지에서 이동하거나 편집할 때 편리성을 제공하는 키를 탐색 키라고 얘기를 하고, 방향 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제어 키. 자, 제어 키는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키와 함께 사용하는 키.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키하고 함께 사용하는 키, 뭐 컨트롤, 알트, ESC, 자, 이런 거 제어 키라고 합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메모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캐시 메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의 위치가 주기억 장치하고 CPU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 보면은 CPU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치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CPU는 주로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주기억 장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기억 장치는 롬이라든지 뭐 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 내부에 보면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자, 저장하고 기억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주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는요. 하드디스크, 뭐 HDD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하드디스크 있죠. 그것을 보조기억장치라고 합니다. 보조기억장치.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가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기억장치가 있고 CPU가 있는데요. 항상 CPU가 주기억장치에 가서 자료 가지고 와서 처리한 결과를 다시 주기억장치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CPU는요. 고가의 장치고 상당히 빠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주기억장치도 빠른 편인데 CPU하고 비교했을 땐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 근데 CPU는요. 주기억장치에 가지고 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CPU가 아무리 빨라도 주기억장치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능,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져요. CPU의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억장치가. 자, 그래서 중간에 캐시 메모리라는 주기억장치보다 성능이 우수한 아주 빠른 메모리를 중간에 하나 둔 겁니다. 이게 캐시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PU하고요,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고속, 아주 빠른 버퍼 메모리. 자, 여기서 버퍼라는 것은 뭐 이런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메모리를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하고 CPU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PU하고 주기억장치 사이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빠른 처리 속도를 갖는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억장치 사이에 병목 현상,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효율성. 자, 캐시 메모리의 효율성을 얘기를 할 때 적중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적중률. 그래서 뭐 히트율, 적중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중률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린 대신에 용량이 큽니다. 근데 캐시 메모리는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주기억장치만큼 그 용량을 늘릴 수 있다라면 사실 주기억장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캐시 메모리는 비싸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에 1에서 100가지의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 그러면은 캐시 메모리에는 1에서 100가지의 데이터를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1에서 10가지만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CPU 입장에서 1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주기억장치까지 갈 필요 없이 캐시 메모리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자, 2라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캐시 메모리에 바로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일 80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캐시 메모리에 가보니까 없더란 얘기죠. 이게 실패예요. 실패. 있으면 적중이고요. 없으면 실패가 되는 겁니다. 실패가 되면 다시 주기억장치에 가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래서 결과적으로 히트율,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의 속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적중률이라는 얘기, 히트율이라는 얘기, 캐시 메모리가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기억 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주기억장치하고 비교해서는 용량은 작지만 상당히 빠릅니다. 2번,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아니죠. 자, 이런 건 다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로 표현한다. 히트율, 적중률 같은 뜻입니다. 4번,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맞는 설명이죠.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컴퓨터를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어판에 있는데요. 자, 시작에 가시면은 제어판에 있습니다. 제어판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제어판 눌러 보시면은 제어판에서 접근성 센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 센터가 지금 여기 보기 기준이 있죠. 자, 보기 기준을 지금 현재 범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범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큰 아이콘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큰 아이콘으로 선택을 하고요. 접근성 센터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접근성 센터가 여기 있죠.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돋보기를 시작할 거냐, 나레이터 시작,
뭐 화상, 키보드 시작, 뭐 고대비 설정, 뭐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접근성 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어판 작업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의 지원 여부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자, 일단 플러그 앤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그 앤 플레이 말 그대로 플러그를 이제 꽂게 되면, 그러니까 꽂게 되면 바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보통의 장치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운드 카드, 뭐 그래픽 카드 이런 장치들이 있죠. 자, 이런 장치들을 컴퓨터 본체에 연결을 할 때는 항상 이 장치들이 이제 연결이 되려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설치를 해야만 이 장치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하죠. 드라이버. 자,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장치들 구매하면은 그 안에 CD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린터라든지 뭐 모니터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CD가 같이 동봉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CD 내에 이 장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이 각각의 장치들을 이제 이용을 하고 이 장치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들을 설치를 해야만 기본적으로 장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USB 메모리는 어떻습니까? USB 메모리. 자, USB 메모리에 꽂게 되면은 프로그램 설치됩니까? 설치되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즈 7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이 운영체제에서 이 USB 메모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들, 프로그램, 파일들이 다 미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도 USB 방식으로 되어 있는 프린터 있죠. 그런 프린터들도 쉽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USB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쉽게 이제 그 어떤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을 건데요. 그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는요. 일단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그때 도움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하고 관련된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제어판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제어판 이동을 하면요. 장치 및 프린터가 있습니다. 자, 이 장치 및 프린터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각종 장치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린터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추가를 클릭을 하거나 프린터 추가를 클릭을 해서 장치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추가를 할 수 있는데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는 장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여부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장치 및 프린터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하드웨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표준 사용자 계정에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에 가시면은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어판에 가서 자, 사용자 계정,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사용자 계정에 가면은 여기서 각종 이제 계정들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이란 기능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를 공유하는 경우 각 사용자마다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 등 윈도우 설정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여 사용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보통 컴퓨터가 한 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대가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이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계정 없이 뭐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관리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A, 뭐 B, 뭐 C, 뭐 D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용자 계정이라는 개념이 일단 필요한 겁니다. 뭐 아이디다라는 아이디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용자 계정하고 개념은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런 사용자 계정에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것은 시험에 사용자 계정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게스트 계정이 있습니다. 자, 관리자 계정은요. 저희 기사퍼스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기사퍼스트의 이제 관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자. 그다음 표준 사용자라는 것은 기사퍼스트에서 아이디를 만든 사람, 여러분들 회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게스트 계정은요. 아이디 없이 그냥 클릭해서 그죠? 이제 사이트 방문해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게스트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제 권한이 다르겠죠.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권한하고요. 표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한하고요. 게스트 계정의 권한하고 다 다를 겁니다. 볼 수 있는 컨텐츠의 수준이 다 다르겠죠.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이 사용자 계정 유형에 따라서 권한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관리자 계정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한 없이. 자, 표준 사용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사용자는요. 프로그램, 하드웨어 등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고, 자,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삭제할 수도 없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댁에서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데, 다른 이제 가족 구성원들은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삭제하거나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그 가족한테 표준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하드웨어 등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없고요. 자신의 계정 이름, 자,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계정 이름 및 계정의 유형을 변경할 수 없지만, 자,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테마, 바탕화면 설정,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등은 설정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계정 이름, 아이디라든지 어떤 유형, 이런 유형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런 권한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치할 수는 없지만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있어요. 이용하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하고 관련된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암호까지는 설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게스트 계정은 권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계정이 없는 사용자, 계정이 없어요. 아이디가 없습니다. 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사용자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암호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번,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의 사진으로 자신만의 바탕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크게 그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모양을 바꾸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마우스 포인터를 변경한다고 해서 포인터 모양 변경한다고 해서 다른 사용자 계정에 대한 어떤 그 바탕화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설정 상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용자의 어떤 설정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설정 변경할 수 있고요. 자, 근데 3번.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거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휴지통이란 것은 삭제한 파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고요. 필요시 복원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복원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제 방에 휴지통이 다 하나씩 있듯이 이제 컴퓨터에서도 휴지통이 있습니다. 자, 휴지통에 넣는다고 해서 완전히 그게 삭제되고 어떻게 지워지는 개념이 아니죠. 휴지통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꺼내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할 그런 목적으로 해서 휴지통이 있고요. 자,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을 딜리트 누르게 되면 휴지통으로 이동이 됩니다. 완전히 삭제를 하려면 Shift하고 같이 누르면요. 완전 삭제가 돼요. 그때는 휴지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 키만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고 이것을 복원할 수가 있죠. 복원할 수가 있고요. 자, 휴지통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지우게 되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휴지통은 지워진 파일뿐만 아니라 시간, 날짜, 파일의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추가 기능들까지, 추가 정보들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을 하나 지우잖아요. C 드라이브 내에 A라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지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복원하게 되면은 이 폴더 내로 이동이 됩니다. 그 말은 그 파일의 경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파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것까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휴통은 윈도우즈 탐색기의 폴더와 유사한 창으로 열려 파일의 보기 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여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휴통을 더블 클릭을 해서 딱 열잖아요. 그죠? 열면은 탐색기하고 비슷해요. 맞는 설명입니다. 3번. 휴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 되살리거나, 자, 되살린다는 얘기가 복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실행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설명 같은데 틀렸어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실행은요, 휴통에서 실행 안 됩니다. 반드시 복원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해야 돼요. 복원 전에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출제가 잘 되겠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휴통에 파일이나 폴더가 없으면 휴통 아이콘은 빈 휴통 모양으로 표시된다. 자, 지금 이렇게 차여져 있는 모양이죠. 이것은 휴통 내에 파일이나 폴더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게 비워진 모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비워진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뀝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키보드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제어판에 가서 키보드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키보드 속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어판에 가서 키보드 클릭을 하면요, 키보드 속성이란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 반복, 그러니까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그 다음 커서 깜빡이는 속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재입력 시간은요, 키를 눌러서 문자 반복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경과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꾹 누르잖아. 키보드에서 A 꾹 누르게 되면은 A 첫 번째 A가 입력되고 두 번째 A가 입력될 때까지 그 시간, 분명히 그 시간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그것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A 반복 속도는 키를 눌러서 문자가 반복되는 속도. 그러니까 A 누르고 A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다음 A, 그다음 A, 그다음 A, 이게 천천히 입력되게 할 수도 있고 빠르게 입력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커서 또는 삽입 포인터가 깜빡이는 속도를 설정한다. 그냥 커서 깜빡이는 속도라는 것은 깜빡 하잖아요. 그죠? 그 커서의 속도, 얼마만큼 빠르게 깜빡이게 할 거냐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없는 것은요, 3번. 한 번에 스크롤 할 수 있는 줄수, 이건 아닙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절전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절전, 전기를 절약하는 모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종료에 보시면은, 자,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 종료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로그 오프도 할 수도 있고 절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최대 절전 모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전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메뉴가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절전 모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전 모드가 있고요. 최대 절전 모드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절전 모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절전 모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주변 장치들의 전원을 차단하여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했다가 마우스 단추나 키보드에 이미 키를 누르면 곧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드를 얘기를 한다. 잠시 여러분들 식사로 간다든지, 그죠?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그때 컴퓨터를 종료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자, 그때, 이제 절전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마우스 단추를 클릭을 한다든지,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조금 전 작업했던 그 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절전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절전 모드는 뭐냐면은, 그, 전기 전략,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을 더 최대로 이제 전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메모리에 모든 작업 내용이 하드디스크로 저장된 후 컴퓨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작업했던 화면을 저장을 일단 하되 종료를 시키는 거예요. 종료. 자, 절전 모드는 종료의 개념이 아니죠. 컴퓨터는 작동 중이었습니다. 작동 중이었고 단지 주변 장치, 그러니까 모니터가 꺼지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작업 과정들이, 작업되는 것들이 잠시 멈추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종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시 켜면 컴퓨터를 끌 때 작업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과 문서가 화면에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표시되는 건 아니겠죠. 종료됐다가 다시 부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절전 모드보다도 좀 더 이제 전력 소비량을 더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절전 모드의 빠른 재시작과 최대 절전 모드의 데이터 저장의 장점을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의 모든 작업 내용을요, 하드디스크에 일단 저장하고요.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절전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절전 상태. 전환했다가 해제 시 곧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서 절전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예요.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로 이제 하면 됩니다. 보통 무난하게 이용하면 되고요. 하지만은 우리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충전식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전 모드가 이제 최대 절전 모드예요.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전 모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다시 켤 수 있는 저연원 전략 상태이다. 맞죠? 최대 절전 모드는 주로 랩톱이 뭐죠? 자, 노트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트북 맞는 설명이에요. 랩톤용으로 디자인된 전략 상태로 열려있는 문서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를 끈다. 맞는 설명이고요.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는 주로 데스크탑, 자,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이 절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브리드. 보통 데스크탑에서는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데스크탑 컴퓨터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전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작업을 복원할 수 있다. 왜 복원할 수 있어요? 왜 복원할 수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란 것은 모든 작업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 가장 적합한 모드다. 자, 이 설명 자체가 뭡니까? 이건 노트북에 대한 설명이죠.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노트북은. 그렇죠? 그래서 절전 모드가 아니고요. 최대 절전 모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 프로그램 범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프로그램 범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어판에 가서, 자, 프로그램 범주를 보시려면 보기 기준을요, 이것을 범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프로그램 범주 나오죠. 자, 이거 프로그램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및 기능, 기본 프로그램, 바탕화면 가젯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가젯 추가, 자, 바탕화면에 가젯 추가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제거, 자, 프로그램 제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설치한 프로그램 있죠. 뭐 오피스 프로그램, 뭐 아리아 한글, 포토샵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프로그램 설정. 자, 여기서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어요.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있죠.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한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임시 인터넷 파일은 여기서 제거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젯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젯이란 것은 특별한 이름이 없는 소도구나 부속이라는 그런 뜻을,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른쪽에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스마트폰은 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자, 윈도우에서 바탕화면에 사이드바에 들어가는 작은 프로그램, 이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가젯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